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윌비스 임용고시 학원에서 생물 중에서도 사실 생물 교육론을 강의하는 양혜정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기존에 여러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합격 이제 설명회잖아요. 합격을 위한.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시는 것이 최근 10년간의 임용 시험 현황입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있어요. 되게 글씨가 좀 작긴 한데, 그래서 2010학년도부터 해서 2019학년도까지의 우리가 실제 선발 인원이 어떻게 되고 실제 경쟁률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2010학년도나 2011학년도에 보게 되면 그 응시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한 2,700명에서 여기 이제 장애는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2,800명 정도가 실제 응시를 했는데 최근에 오게 되면 거의 1,400명에서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서 한 1,700명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선발한 인원을 보게 되면 2010학년도 이제 82명이죠. 전국에서 일반 지원의 이제 의미입니다. 장애 티오나 도서 지역은 빠져 있는 상태지만 올해 2019학년 대비했을 때는 139명, 장애와 지역 제한, 도서 지역까지 합치면 실제 150명을 올해 선발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아직 이제 1차 시험을 쳤지만 합격자 발표가 이제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을 보게 되면 82명을 뽑을 때는 워낙 이제 응시자가 많아가지고 전체 평균 경쟁률이 이제 32까지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응시자들도 좀 이제 줄고, 그리고 선발 인원들이 이렇게 많이 늘다 보니까 지금의 경쟁률은 10에서 한 12 정도를 넘는 형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2019학년도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139명을 일반 선발로 이제 선발을 할 예정인데 지역별 경쟁률을 비교하는 표가 되겠습니다. 평균은 아까 12.05대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2.05대 1이지만 실제 1차 합격을 150%를 이제 뽑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을 쳐서 최종 이제 100%를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률의 의미는 훨씬 더 사실 조금 더 낮아지죠. 1차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률이 좀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 지역별로 보게 되면 높은 지역은 경남이 이제 굉장히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경남은 여기 14.7대 1이고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 낮은 지역도 있고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한 12대 1 정도가 이제 나왔죠. 어차피 올해 2019학년도는 이미 시험에 이제 1차를 치른 상태고 이미 이제 끝나는 거의 분위기입니다, 사실. 시험을 치지 않은 학생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지금 보여지는 것은 올해 2019학년도 시험 체제가 내년에 여러분들이 준비하게 되는 2020학년도에 약간 문항에 대한 이제 출제 유형이라든지 문항수가 변경이 된 것이 예고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0학년도 시험을 준비한다면 다음과 같이 변형된 문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학은 교육학 논술형 문항으로 기존에 있던 그대로가 이제 유지가 되는 형태고, 전공에서 좀 변화가 있습니다. 전공에서 우리가 전공을 2교시에 전공 A 그리고 3교시에 전공 B라고 해서 1시간 30분씩 이제 시험을 치잖아요. 자, 전공 이제 A를 보고 B를 보게 되면 가장 큰 변화는 논술형 문항이 삭제된 겁니다. 논술형은 생물 교육론에서 10점짜리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논술형이다 보니까 서론, 본론, 결론에 논리적 표현이 이제 점수가 들어가고 글쓰기가 이제 포함된 형태였는데, 이제 기존에 시험이 나왔을 때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것이 일단 문항 출제가 굉장히 이제 복합적으로 내야 되다 보니까 출제도 어렵고 채점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문제점이 이제 불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 논술형을 이제 삭제를 하는 대신 이 10점에 대한 것들을 이제 문항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기입형을 원래 기입형 8문항이었는데 6문항으로 줄이고, 그리고 2교시만 기입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 3교시로 기입형을 4문항, 2문항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논술형을 이제 없애는 대신 서술형 문항을 나머지 문항으로 17문항으로 이제 채우게 되죠. 근데 또 어떤 점을 봐야 되냐면 2019학년도에 쳤던 것을 보면 서술형도 점수가 4점짜리가 있고 5점짜리 문항이 2문항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서는 모든 문항이 서술형은 4점짜리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공에서 전체 23개의 문항이 나온다. 그래서 기입형이 6문항이니까 2점씩 해서 12점. 그리고 나머지는 서술형 4점짜리 17문항 68점 해서 전공 전체 80점으로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먼저 기입형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기입이라는 것은 보통 문제가 있으면 빈칸이 있고 빈칸에 해당하는 적절한 용어를 적는 것. 그래서 문장으로 답을 적는 것이 아니라 핵심 용어가 답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출될 때 생물교육론에서는 기입형 문항으로 교육과정이 2015년에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개정된 교육과정 문항이 기입형 문항으로 3년째 기출이 되었습니다. 올해까지. 자, 이 문항은 2017학년도 기출입니다. 그래서 표를 주고 지금 어디를 이제 채워야 되냐면 여기 빈칸이 나와 있잖아요. 기억과 여기 중학교 1, 3학년. 우리 실제 이제 중등 교사니까 초등학교는 다룰 필요가 없죠. 중학교 1, 3학년 과학에서 생명의 연속성 이 영역 안에 어떠한 내용 요소를 배우는지를 용어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과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이잖아요. 각각 실제 1점씩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적절한 용어나 그러면 내용학이라고 하면 해당하는 그 생물에 관련한 메커니즘이 있을 때 물질이라든지 호르몬명이라든지 용어 위주의 답이 되는 것이 기입형이 됩니다. 실제 1차 합격을 하는 많은 학생들은 기입형 문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점수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서술형입니다. 이제 2020학년도는 기입형 아니면 서술형 4점짜리 서술형밖에 없는 형태인데 서술이라는 것은 답을 문장으로 적는 형태입니다. 실제 여러분들 답안지에도 문장으로 된 답을 이렇게 적을 수 있게 제시된 내용이다. 2018학년도 그래서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학자 A의 관점과 B의 관점에 대한 문제죠. 문제가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 자료집에는 한 페이지에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오고 대부분이 작성 방법이라 해서 이 작성 방법은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할 때 이것에 대한 것을 적으라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여기 지금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조건이면 세 가지에 대한 출제자가 의도한 그런 답안을 문장으로 다 적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세 개니까 어떤 조건은 2점짜리, 어떤 조건은 1점짜리의 형태다. 그래서 서술형 4점짜리는 통으로 4점을 다 받는 형태라기보다는 이렇게 조건에 해당하는 답안이 있을 때 부분 채점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해마다 조금 이제 출제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부분 채점에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1점 단위로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답안을 적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이제 답안을 회수를 해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전국에서 이제 차출이 됩니다. 12명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우리 생물이면 1,500명이 시험을 쳤다면 1,500명 답안지를 그 12명이 다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관적인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한두 문제를 1,500명, 그 문제만 똑같이 매기는 거죠.
그럼 이제 3명이 맥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포퍼에 관련된 이론이 1점짜리로 문제를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답안을 적었는데 답안에서 좋은 이론 특징을 나타내는 핵심 용어가 들어가 있으면 채점이 쉬워요. 그러니까 답안 자체가 문장을 쭉 읽는다기보다는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용어, 꼭 들어가 있는 용어 위주로 이제 채점이 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알면 다 적겠죠. 근데 이제 답안을 보게 되면 알긴 아는데 용어가 없이 애매모호하게 문장으로 진술된 것들이 사실 수험생의 답안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3명이 1,500명의 지금 이 문제를 채점을 한다고 한다면 똑같은 문장인데 3명이 채점했을 때 A 교사는 1점을 주고 뭐 B 교사와 C 교사는 빵점을 주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명이 3점을 주면 그냥 평균 1점을 받는 것인데 1점밖에 못 받았잖아요. 3명이 채점해서 3으로 나눠요. 그래서 내 성적 뒤에 뭐 몇 점, 3, 3이 나오면 누군가에게 내가 1점 받고 2명한테 빵점을 받은 형태가 되고 6, 7 이렇게 뭐 6, 6 나옵니다. 그러면 2명은 1점을 주고 1명이 빵점 준 거고 0, 0이 나오면 만장일치로 빵점이거나 1점을 준 사실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아까운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죠. 누군가가 1점을 줬으면 다른 사람도 1점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내가 더 정확하게 적어서 부분 점수를 받는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많이 외워가지고 핵심 용어가 들어갈 수 있게 답안을 이제 적어야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관점과 그리고 근거 그리고 여기에 방법에 대한 2점, 1점, 1점으로 이제 채점이 된 문항으로 볼 수 있어요. 서술형은 이렇게 다음과 같은 문항의 유형을 우리가 서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입형과 서술형을 준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제가 강추 이제 선생님과 팀 티칭을 하고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용학, 생물 내용학은 이제 강추 선생님이 이제 원래 강의를 하시고 제가 생물 이제 교육론을 이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설명해 와야 되는데 선생님 다른 수업하고 겹쳐져서 시간을 못 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 때 그래도 우리가 전공 80점 중에서 비율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내용학이 55점 선에서 왔다 갔다 54에서 56 근데 한 55점 정도를 보고 그리고 1차에서는 교육론이 한 25점 정도입니다. 그래서 24점에서 한 26점 정도로 우리 생물은 기출이 되고 있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용학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 사실은 더 좋은 부분이 되겠지만 이제 그럴 상황이 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교육론만 하기가 그래가지고 내용학의 평가 영역을 여러분 자료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 정리를 해왔어요. 그럼 이 생물 내용학 그 평가 영역은 어떤 자료냐 하면 우리가 2009학년도부터 이제 5년간 시험을 이미 이제 지나갔지만 어떤 시험을 쳤냐 하면 3단계를 시험을 쳤습니다. 임용을. 그래서 1단계에서 이제 GP 오지선다의 이제 객관식 문항을 1차에서 시험을 쳐서 200%의 합격생을 뽑은 다음에 2차에서 논술형 평가를 다시 쳐서 150%를 뽑고 그리고 이제 3차에서 지역에 따라서는 실험평가라든지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 시연하고 그리고 심층 면접을 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형태가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평가원이나 우리 국가에서 좋은 이제 교사를 이제 뽑기 위해서 3단계 선발을 할 때 내부적으로 이제 과목별로 다양한 학회와 연구회를 이제 거쳐가지고 몇 차례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생물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생물 내용학에서 어떤 영역에서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겠는가.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이 표를 바탕으로 해서 임용 문항을 아직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세부적인 영역까지 많은데 자료를 다 주고 뭐 이걸 정리를 할 수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물 내용학은 우리가 생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생물 내용학이 너무 공부할
책이 많은 거죠, 사실은. 실제적으로 공청회 자료에서 지금 이것이 노출된 자료는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온 것이고, 이것이 이제 11개 영역이 있어요, 생물에서. 그래서 보시다시피 유전에서 우리가 유전학 책을 전공 서적을 편다면 유전의 원리라든지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유전 관련해서 출제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포생물학, 그리고 지금은 뭐 세포생물학과 분자생물학이 구분이 없는 뭐 생화학과 구분이 없는 형태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세포생물학과 분자생물학, 그리고 이제 생화학에 된 거, 우리 레니저 생화학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련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역으로 정해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학도 식물과 동물을 나눠서 식물생리학과, 그리고 동물생리학, 그리고 발생학이죠. 발생학에 대해서 세부적인 평가 영역이 실제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럼 이걸 보고 이제 출제에 들어가는 출제위원들이 갇히게 되잖아요. 임용은 한 3주 정도 갇혀 있습니다. 출제를 들어가 못 넣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 토요일 이제 시간에 딱 맞춰 저녁에 그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교수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도 들어가게 되면 내가 발생학을 이제 박사학위 할 때 전공을 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래도 전공한 거를 정확하게 아는 내용들이니까 본인 전공에서 사실은 내는 거죠. 그래서 발생학을 이제 낸다면 평가 영역이 있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론책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중에서 올해는 뭘 내볼까 해서 이제 추려가지고 실제 출제를 하는 이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류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가 이제 생태학과, 그리고 미생물학은 이론적인 부분에도 이제 나오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분자생물학하고 세포생물학이 나올 때 실험 방법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형태학은 식물 형태학만 여기에 영역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형태학에 대한 제가 최근에 열매가 이게 혁과라는 거 기출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형태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생물은 이렇게 11개의 세부적인 전공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 항상 하는 내용이 너무 할 게 많은 거죠. 내가 1월부터 시험 준비를 한다 치더라도 지금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1차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 전공 서적이 굉장히 두껍고 양이 얼마나 많냔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한 달에 한 번 본다고 다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한 번 보면 시험을 쳐야 되는 이제 현실인 거죠. 그리고 이제 푸념들이 나오는 것이 장소생이 공부를 해놓으면 뭐해? 안 나오는 영역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누가 출제를 들어가서 올해는 무엇이 나올 거야? 이거를 알고 공부를 준비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피해서 이번 해에 뭐 동물생리가 나왔으니까 올해도 동물생리 열심히 한다? 그럼 그 다음 해에 동물생리 전공한 교수가 출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식물만 나와.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방면에 대한 것을 다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하게 이제 좀 느껴지는 부분이 초에 1, 2월에 이제 이론 수업을 할 때 이제 스터디를 구성을 해서 1년 동안 어떻게 스터디를 할 것인지를 꼭 계획을 1년 계획과 월 계획, 주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그럼 많은 학생들이 이제 11개 영역이 있잖아요. 그럼 한 달에 한 2권씩을 다 본다고 계획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만날 때 50페이지나 100페이지 정도를 공부를 해와서 문제도 만들고 어떻게 스터디를 하는지 계획은 그렇게 짭니다. 근데 턱없이 사실은 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스터디가 깨지거나 지쳐가지고 스터디에 되어가지고 이제 많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스터디는 1년 내내 유지를 해서 2차 합격까지 사실은 유지를 필수적으로 해야 될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식물 생리책이 만약에 있다면 식물 생리책이 한 400페이지 이상이잖아요.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왜 보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워낙 11개가 되는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전공 소적 그 영역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느냐 이거죠. 그럼 현명하게 시험에 일단 붙어야 되잖아요. 전략적으로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평가원에 가면 기출 문제가 2002학년도부터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2002학년도부터 2008학년도 기출은 굉장히 옛날 기출 형태고 형 지금에 출제되는 거하고 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나중에 스터디할 때 프로만 보고 무엇을 2009학년도부터 1차 객관식부터 풀었잖아요. 그때부터 기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 만약에 식물생리 중에서도 특히 식물생리 중에서도 여기 광합성과 호흡 그리고 식물 호르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이제 기출 그 빈도가 있으면 식물생리학을 공부할 때 처음부터 보는 것이 아니고 챕터가 한 30챕터 만에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추려내는 겁니다. 시험 빈도가 낮은 것들은 안 보는 거예요. 출제 빈도가 높은 단원만 가지고 스터디를 구성하면 훨씬 타이트하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할 것이 스터디를 구성할 수 있으면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스터디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어떤 시점이든 스터디를 하는 것이 좋고 혼자서 공부를 하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반 생물학 책처럼 책부터 펴가지고 처음부터 정독하고 경강펜 줄 꺾고 노트 정리가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죠.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 기출 문제 분석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물론 내용학은 또 좀 출제자의 그 범위 출제풀이 워낙 크기는 하지만 수능에 들어가는 출제위원하고 그리고 피트에 들어가는 출제위원하고 임용에 들어가는 출제위원하고 굉장히 많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능 모의 수능이라든지 수능 문제 생원 생투를 꼭 풀어라 하면 고등학교 걸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풀어가지고 또 다 맞는 사람도 없습니다.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꼭 기출 문제를 또 다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임용 기출을 먼저 분석해서 이렇게 틀을 잡고 중간중간에 수능 기출 수능 모의 기출 그리고 피트, 미트디트 기출 문제를 꼭 풀어봐야 된다. 들어갔던 사람이 또 들어가서 비슷한 유형이 최근에 나오는 경우가 몇 문제 있었어요. 출제위원이 겹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는 분석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출발점은 기출 분석부터 사실은 시작하는 것이 제한된 시간에 많은 영역을 아울러서 공부를 하기가 적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개의 영역에 대한 것을 제가 기존에 여기 학생들한테 이 영역에 대한 것을 노출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청회 내부 자료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설명회를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여러 사정으로 설명회를 못했다가 처음으로 해서 자, 여러분한테 그거를 드리는 게 사실 좀 찝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래도 참고를 해서 나중에 스터디를 계획하고 1년 계획을 할 때 조금 반영을 해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용학이 사실 제가 생물 교육론을 강의하는 사람인데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생물 교육론은 뭐 단어치도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물 교육론은 자, 제시된 평가 영역이 공청에서 제시됐던 것이 7개의 영역이었습니다. 7개 영역이고 7개 영역 중에서 7번째를 보면 생물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과 행정적인 돈적인 자원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임용 시험 문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은 7개 영역이지만 실제 기출은 1번부터 6번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틀이 10년 이상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1번부터 6번까지가 나옵니다. 세부적인 평가 내용 요소가 있지만 너무 많아서 다 담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25점 정도 1차에서 생물교육론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생물교육론은 보시다시피 이 영역이라 해봤자 이론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이론서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학보다는 훨씬 더 좁은 영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내용학은 이제 영역도 많고 어디에서 출제될지를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해는 막 폭망하고 어떤 데는 점수가 높고 이렇게 하지만은 생물 교육론은 과학교육론은 제시된 내용 안에서 계속 기출되기 때문에 기출된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해당되는 이론만 정확하게 알게 되면 성적이 굉장히 어느 정도 바탕을 25점이 한 20점 이상을 받고 시작을 하는 형태가 사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물교육론은 합격을 하려면 20점 이상은 받아야 된다라고 사실 생각을 할 수 있고 조금의 시간만 투자한다면 내용학보다는 훨씬 더 점수가
빨리 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생물 탐구라고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 시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탐구 요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탐구 요소라는 것은 다른 말로 했을 때 탐구 기능이나 탐구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생물을 배움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험, 탐구 활동을 하잖아요. 우리 학교의 교과서에 있는 탐구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때 어떤 탐구를 활동을 하는가? 관찰, 측정, 분류, 추리, 예상, 의사소통이라든지 문제인식이라든지 가설 설정 이런 탐구 요소들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론적인 거 실제 학생들일 때 가르칠 때 평가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것이 여기에 탐구 요소고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의 본성이라고 하면 과학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본성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 2019학년도 올해 1차 기출문제 여러분들 자료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학의 그 과학적 소양에 대한 단계에 대한 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지금 보시는 과학 탐구의 본성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과학 지식의 잠정성이라든지 관찰을 함에 있어서 이론 의존성을 가지는 부분들의 다양한 것들은 여기에 본성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시험에 출제가 이제 되고 있죠. 윤리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출제된 적은 없지만은 생물 탐구에 관련해서 그 외에 과학적 방법의 유형, 그래서 귀납법이라든지 연역법이라든지 기출법이라든지 가설 연역법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철학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뭐 생물학 철학이라고 하니까 용어가 사실 없죠. 과학 철학입니다. 과학 철학. 그래서 생물학에서 관련 지을 수 있는 이제 과학 철학으로 해서 뭐 생물학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과학 철학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과학 철학에서 고전적 경험주의부터 해서 실증주의, 반증주의 이렇게 철학을 배우고 그리고 현대 이제 과학 철학으로 해서 쿤이라든지 라카토스 관련해서 많이 다루는 부분이죠. 철학에 관련된 게 꾸준하게 시험에 많이 기출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반증주의라든지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우리 생물에서 많이 출제가 됐던 형태가 됩니다. 이런 철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에 과학적 방법하고 연계를 이제 시키다 보니까 지금 첫 번째 봤던 탐구에서의 과학적 방법과 철학과 이렇게 연관되는 것들은 이제 탐구 요소까지도 관련 지어 가지고 4점짜리나 과거에 이제 논술형에서 굉장히 많이 기출됐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가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 과정. 자,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기, 광복 이후에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기가 이제 45년도에 있은 이후부터 우리나라 이제 교육 과정이 굉장히 여러 번 이제 변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7차까지는 차수를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 차수를 붙이는 것은 초등학교, 뭐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총론과 관련된 과목별 교육 과정이 전체 일시적으로 전체 다 바뀌게 되면 차수를 이렇게 붙이게 되고 근데 지금은 7차부터 7차는 있는데 8차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09 개정 과목별로 개정된 연도를 붙여가지고 수시 개정 체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학과에서는 7차 이후에 2007 개정이 한번 있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또 개정이 2009 개정이 있고 최근에 개정된 것이 2015 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중학교 1학년이 2015 개정에 따라 가지고 새로 나온 교과서로 중학교 1학년은 2015 개정으로 배우고 있고 중학교 2, 3학년은 2009 개정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통합과학, 공통과목이 생겼잖아요. 통합과학이 지금 이제 시중에 책이 나왔고 책은 생명과학 1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2020학년도에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일선에 나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갔을 때는 학교의 전체 2015 개정을 바탕으로 한 교과서를 가지고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교육과정 왜 이제 골치가 아프냐 하면 수시 개정 체계다 보니까 너무 뭐 어떤 애도 2년 사이에 교육과정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변천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중학교 과학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배우는 과학책이 있잖아요. 그 안에 물화생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영역은 보지 않더라도 생물을 보게 되면 단원명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가르치는 내용이 어떤 것이 추가되고 삭제되었는가, 그리고 이 단원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다른 과목과 연계가 어떻게 되는가, 지도시 유의사항이 어떻게 되는가 등등을 다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차라리 7차 나오고 깔끔하게 8차가 나왔으면 2개만 비교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수시책이다 보니까 7차 이후에 2007, 2009, 2015를 이제 변화된 것을 계속적으로 많이 봐야 되니까 자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흔히 얘기하거든요. 최근에 3년 동안 기입형 2점짜리로 교육과정이 2점짜리로만 나왔어요. 2점 포기하고 교육과정 챙기고 들어가겠다는 학생이 있고, 근데 이제 2점짜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이제 배점이 높아지다 보니까 공부를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점수차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이 교육과정이에요. 다른 이론들은 그 핵심적인 용어만 가지고 문장으로 서술형이다 보니까 표현만 하면 채점을 맞다고 해주잖아요. 교육과정 문제는 교육과정에 고시된 교육과정에 명시된 용어 그대로를 적지 않으면 채점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 답안에 대한 채점이 거의 없는 것이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보면 알아요. 얼마나 지루하고 양이 많으며 힘든데 이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계륵과 같은 존재가 교육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이 사실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2차 시험을 사실 대비를 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1차와 2차를 이제 성적을 합쳐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되잖아요. 2차의 이제 비중에서는 교과서 교육과정을 좀 많이 알고 관련된 내용을 잘 아는 학생들이 2차 준비하기도 수월하고 시험에서 성적도 잘 나오기 때문에 버리고 싶지만 버릴 수 없는 것이 이 교육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1차에서 객관식 시험이 나올 때 객관식 1차 시험에서 내용하기 28문제가 나왔었고 그리고 교육내 12문제가 나왔었거든요. 항상 교육과정에서 2문제가 그때 나왔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이제 이것이 이제 서술형으로 시험이 바뀌다 보니까 문항수가 굉장히 줄었잖아요. 1차 40문제일 때는 뭐 여러 문제가 그나마 많다 보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골고루 나오는 형태가 됐었고, 지금처럼 22문제나 23문제로 줄게 되면 그만큼 나오는 영역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꼭 나오고 있어요. 2점에서 많으면 3점까지 출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2개만 적으려고 하다가 굳이 4번을 넣은 이유는 6개 영역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이라서 제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물 교수학습 이론이다 되어 있고 관련해서 수업 모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교주 기술하든지 아니면 이제 사범대에서 수업을 배울 때, 과학교육론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수업을 학생들에 가르치고 학생이 학습하는 데서 관련돼서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론적인 부분과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에 대한 것들이 가나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아제. 그래서 우리 생물에서 여기 교수학습 이론에 나오는 학자들은 피아제, 브루너, 비고츠키, 오슈벨, 드라이브 정도입니다. 가장 빈도를 여러분 기출 문제를 쭉 빈도를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오슈벨은 굉장히 많이 나왔고 피아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비고츠키 그리고 브루노도 적절하게 나오고 있다. 우리 과학과 중에서도 이제 물화생지가 있는데 어떤 과목에서는 5문제가 교육론 문제로 만약에 나왔단 말이죠. 어떤 과목에서는 교수학습 이론에서 지금 말했던 학자들 중에서 3문제가 기출된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 2번째는 이제 수업 모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연구를 하거나 그리고 일선에 나가가지고 교생 실습했을 때 수업을 실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수업 모형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안을 작성할 때 모형을 적용해서 짰죠, 그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실험을 하다 보니까 무엇을 순환학습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지도안을 많이 작성하고 수업 시연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순환학습 모형도 굉장히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로슨의 순환학습 모형도 3가지 유형이 있고, 그냥 3단계의 순환학습 모형도 있고, 4위도 있고, 5위도 있고, 7위도 있고, 7위도 학자에 따라서 2가지 유형이 있다시피 굉장히 유형이 많은데 그 이외에도 순환학습 모형 이외에도 더 다양한
브루너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발견학습 모형이라든지 드라이버의 대체적 개념들 이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드라이버의 개념 교환 모형이라든지 굉장히 수업 모형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다양한 전략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유물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비유 활용 수업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뭐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MBL 같은 경우도 있고 협동학습도 있고, 그리고 우리 STS 과학과 기술과 사회관계에 대한 사회적 논쟁거리를 가지고 수업하는 모형들 다양한 것들이 있죠. 사실 여기에서 시험 문제의 반 이상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5장은 5영역은 다섯 번째 영역은 이 이론을 실제 적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업 모형에 관련해서 4장과 5장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평가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평가잖아요. 그래서 평가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영역에서 평가다. 우리가 학습 목표를 수업할 때 진행을 하면 인지적 영역, 블룸이 얘기했던 지식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 지식적인 부분과 그리고 탐구와 태도를 다 목표에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형성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고, 하나의 단원이나 두 단원이 끝나게 되면 총괄평가 형태로. 그래서 학교에서 아직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는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도 치지만은 주관식 서술형도 시험 문제에 있고 논술형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수행평가도 학생들에게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수행평가를 통해서. 그때의 평가에 해당되는 이론적인 부분과 실제 현장에서 이용되는 그 부분에서 이제 문항을 어떻게 개발하고 문항에서 학생들이 반응을 보였을 때 난이도라든지 뭐 변별도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구하고 등등에 해당되는 것이 평가가 된다. 평가는 한 10년간 여러분 기출 분석해보면 알겠지만 10년간을 아마 분석을 해보면 거의 한 7, 8회 정도는 기출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한 문제 정도는 평가가 거의 물론 안 넣은 해도 있어요. 문항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하지만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지 평가는 한 문제 정도는 내려고 합니다. 영역에서.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본성하고 여기 탐구와 철학에 해당하는 것은 철학이 거의 이제 빠지는 해도 있지만 웬만하면 내고는 싶어 해요. 출제위원들도. 근데 철학이 굉장히 내기가 힘들다 보니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거지. 한 문제, 여기서도 한 문제, 나머지 여기 한 문제, 여기서 두세 문제, 또 반 정도 가까이 여기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교육론도 공부를 시작할 때 기출문제. 그래서 2002학년도부터 2008학년도까지는 굳이 나중에 한번 보긴 봐야 돼요. 문제 자체는 풀지 않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나왔는지만 보고, 실제 여러분들 열심히 봐야 될 것은 2009학년도 1차 문항도 보고 2차 논술형 문항에도 교육론과 내용하기 4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이 한 문제 30점짜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를 꼭 이제 분석을 해서 바탕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생물교육론을 준비를 하려면 뭐 내용하고 시중에 워낙 책이 많고, 생물교육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이론서 어떤 것들을 많이 보는가. 제가 뭐 출판사와 관계 있거나 책 장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수험생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책을 한번 적어보자면 생명과학 교육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2판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생명과학 교육론이 있고 과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개정 4판까지 나왔죠. 그리고 과학교육론이 2판까지 나왔습니다. 생명과학 교육론은 여러 지역의 이제 사범대에서 실제 그 과학교육론을 전공한, 특히 그 중에서도 생물교육론을 전공한 교수들이 공저자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생명과학이다 보니까 제시된 이론에 관련해서 예시가 생물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기본서로 꼭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시험을 다 쳐낼 수는 없어요. 안에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영역인 철학이 빠져 있는 사실 형태입니다. 다른 영역은 다 잘 되어 있는데 철학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은 볼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생물 교육론에 대한 이제 기본기를 다지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이 두 가지 책은 과학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물화생지가 모두 영역별로 조금씩 다 들어가 있고, 예시도 물리도 있고 화학도 있고 생물도 있고. 근데 워낙 이제 종합서처럼 요약이 이제 잘 되어 있는 이제 형태다 보니까 예시적인 부분에서 생물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 대신 이제 훨씬 더 생명과학 교육론보다는 깊고 넓은 영역까지 과학 교육에 해당되는 이론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판까지 나오지만 2판부터 4판 어느 것을 보더라도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1판하고 2판하고 이제 개정할 때 굉장히 변화가 많이 됐어요. 예시가 2판부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1판은 이론서만 되어 있고 좀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1판은 지금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중에서 구하더라도 2판부터 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과학교육론은 이제 교원대에서 나온 책입니다. 2판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영 교수님 강원대학교 그쪽에서 쓴 오래된 책들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 세 책이 출제에 들어가는 교수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책들이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사범대에서 실제 강의하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조금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 기본서는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과 생명과학 교육론, 이제 철학하고 다른 부분이 조금 더 깊은 범위를 하려면 두 개 중에 하나 정도를 더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합격선 자료를 보시면 되겠지만, 이 지역이 작년에 점수가 낮았다고 해서 올해도 낮는다는 보장은 없죠. 그리고 시험이 조금 이제 교육학이라든지 전공이 채점이 어떻게 되고 어떤 영역이 쉽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합격선은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그리고 한 해가 조금 성적이 높게 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낮게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쭉 보면 2015학년도에서는 자, 1차 합격선이 쭉 이제 보죠. 그러면 좀 편차가 심하긴 해요. 심한 경우 있습니다. 여기 65점대도 있지만 이렇게 높은 데도 이렇게 있고 2016학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역시는 인원을 뽑는 수도 적고 커트라인도 굉장히 좀 높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심리적으로 광역시는 흔히 우리가 말해서 그냥 도로 가는 거, 전남, 경남 이렇게 시골로 가게 되면 섬으로도 들어가고 되게 이제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은, 뜻하지 않는 곳으로도 많이 발령을 받는데, 광역시는 기본적으로 다 삶이 그나마 도시 안에서만 돌기 때문에 좀 이제 지원하는 사람들이 좀 성적대가 사실 높은 것을 사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 단위보다는 광역시가 상대적으로는 사실 커트라인 조금 높은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유아나 초등도 매한가지입니다. 17학년도 이것이 비워져 있는 것은 이제 뽑지 않는 지역이고, 그리고 선발은 했지만은 실제 뽑았지만은 성적이 없는 것은 공개가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공개를 하지 않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 해에 너무 높아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은 아니겠고, 너무 성적이 낮다거나 내부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커트라인을 공개하지 않는 해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작년에 1차와 2차 합격선이 됩니다. 올해는 아직 1월 2일 날 1차 합격자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합격 발표가 없었고, 작년을 보게 되면 높은 지역에 보면 여기 77점도 있죠. 그죠? 대전이 6명 뽑았는데 150%를 뽑습니다. 1차에서. 그래서 150%이기 때문에 적어도 9명, 동점자가 없으면 9명까지를 했을 때 9명, 9등에 해당하는 점수가 77점이에요. 그럼 내가 최종 합격은 사실 100%만 뽑잖아요. 그러니까 100% 안정권은 사실 훨씬 더 점수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커트라인일 뿐이다. 그럼 대전 6명 뽑을 때 77명과 경기도는 49명이잖아요. 그럼 1차에서 70몇 명을 뽑았어요. 거의 한 80명 가까이 뽑았겠죠. 뽑았을 때 커트라인 보면 74점.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이 한 30명 이상이 나올 건데 2차에서 굉장히 그럼 100% 안의 성적은 굉장히 높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커트라인도 중요하지만 여기 붙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생각할 것이 1차 성적을 좀 많이 받아놓으면 최종 합격하기도 그만큼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100%대 성적을 생각한다면 내가 1차 100점 만점에
80점, 75에서 80점 정도는 80점 정도 되면 떨어지진 않아. 어디를 가도 80점. 80점이라고 하면 교육학 20과 그리고 전공 80점을 합한 100점에서 80점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교육학 논술이 이제 해마다 조금 쉽게 나온 해도 있고 어렵게 나온 해도 있지만 그래도 합격한 학생들에게 교육학 성적을 물어보면 대부분은 15점 이상은 사실 나옵니다. 15점. 그럼 내가 15점을 안 받고 12점 받았다면 전공에서 그만큼 더 높은 성적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전공에서 성적 받는 건 어디 영역이든 다 어렵긴 매한가지예요. 그러니까 교육학 과락 나와서 떨어진 학생이 있어요. 전공은 너무 잘 나오는데 교육학에서 8점을 넘기지 못해서 떨어진 학생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교육학에서 내가 15점을 받았다. 그럼 80점을 메우려면 전공에서 몇 점을 받아야 된다? 65점을 받아야 되잖아요. 80점 만점에 65점이죠. 그러니까 100%를 환산했을 때 80점 정도 받는 수준이면 사실은 시험에 붙는데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2차 합격은 나머지 이제 이것 성적과 2차에서 성적을 합해 가지고 나온 성적입니다. 2차 합격선이 1차보다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수업 그 시연하는 거, 지도안 작성하는 거, 뭐 실험평가, 심층 면접은 1차보다는 조금 점수를 그나마 후하게 주는데 다 같이 후하게 주죠. 그래서 이렇게 성적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항상 80점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올해입니다. 올해 2019학년 아까 발표됐던 그 지역이죠. 시간이 많이 없는데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실험평가를 실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교사를 뽑고 있어요. 중등에서 생물을. 그럼 내가 그 중에서 한 곳에 접수를 해서 한 곳만 이제 응시를 해서 시험을 칠 수 있는데 내가 어느 지역을 이제 시험을 칠 것인가를 고려할 때 물론 학생들이 1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그 전해의 1차 커트라인을 먼저 일단 봅니다. 그건 무시할 수 없으니까 커트라인 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최종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차를 어떠한 것을 평가를 하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실험을 정말 못하고 도구를 다루는 그런 것들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실험 평가를 치는 지역을 가서 평가를 하면 내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글 적는 거 시간 내에 빨리 글을 적거나 지도안 작성하는 게 글 적는 것이 부족하게 되는데 뭐 지도안 작성을 하는 지역.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이 다른 지역하고 또 다릅니다. 다른 지역은 일반적으로 심층 면접이라 해가지고 구상형과 즉답형의 문항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러면 구상형이면 시간을 줘서 말 그대로 구상을 한 다음에 즉답형은 문제를 보고 바로 답을 하는 형태로 보통 10분 정도를 말을 해서 평가를 받는 형태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집단 토의가 있습니다. 42분 동안 학생들을 몇 명의 이제 경쟁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서로 토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막 피 터지게 사실은 말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잘 들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고 오는 학생도 간혹 있습니다. 말을 그 중간에 못 끼워가지고. 이거 굉장히 언어적으로 발표하는 거라든지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수업 시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업 시험을 한 다음에 수업 나눔이라 해가지고 이거 평가자들이 본인의 수업을 한 과정에 수업 시험을 했잖아요. 15분 동안. 성찰. 반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성찰을 하는 부분을 10분 동안 또 혼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훨씬 2차가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 올해 이제 시험을 발표했던 이제 시행 공고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6개 지역에서 실험 평가를 이제 실시를 합니다. 2차 시험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험평가에서 점수가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업 시연이라든지 다른 점수가 조금 낮는 것을 보고 올 수 있어요. 20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지 않는 지역도 있고 작성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시험을 치는가에 따라서 점수가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왕이면 못하는 영역을 평가를 이제 하는 지역을 가서 점수를 깎이는 것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지역을 이제 참고 삼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수업 지도안은 모든 2차 시험이나 3차 시험을 칠 때 다 작성을 했어요.
근데 너무 평가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다 지도안 작성하는데도 지도교육청에서 인력과 시간 낭비라는 이제 부분이 많이 또 생겨가지고 지금은 지도안을 작성하는 지역이 8군데고 9군데는 지도안 작성을 하지 않고 수업 시험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60분으로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실험평가를 하는 데서는 점수가 좀 낮고 실험평가를 하지 않는 데서는 점수가 15점으로 많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험만 하는 지역이 전북 같은 경우에는 2019학년도의 시행 공고를 보면 수업 시험만 2차에서 60점, 면접 40점입니다. 그럼 수업 시험을 어떻게 한다? 지도안 작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추첨한 관리 번호가 있으면 구상실로 보내가지고 들어가서 한 20분 구상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25분 동안 수업 시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2차 합격해서 60점으로 주는데 한 3, 4년 전만 해도 2차가 변별이 많이 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변별이 커요. 그래서 과거에 2단계나 3단계의 최종 합격자에서 합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성적이냐를 물었다면 1차 성적이 가장 크게 좌우한다. 최종 합격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2차가 훨씬 변별이 세다 보니까 1차에 150%로 문을 닫고 커트라인에서 합격한 사람들도 차석으로 붙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2차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대다. 그래서 사범대는 좀 그래도 학교에서 관리를 좀 해주잖아요. 나중에 1차 합격을 하면. 근데 교직에 기수하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누군가가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된다면 학생들은 실제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봄이나 여름에서도 스터디를 통해서 해본다든지 피드백을 받는 기회를 꼭 가지고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2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2020학년도를 대비해서 강의를 일반 과정을 지금 2, 3월이라 되어 있는데 1월 18일 금요일 날 개강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반 과정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제시한 생명과학 교육론 2판을 가지고 개정 2판을 가지고 보통 8주를 이제 2달이니까 8주 수업을 까는데 하다 보면 한 9주나 10주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강의를 한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은 이론 심화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존에 있는 이론서와 이거 이외에도 이론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출된 문항 그리고 관련된 논문 등을 종합해가지고 제가 제 교재를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교육론을 가지고 심화를 이렇게 수업을 하고 그리고 문제풀이 2달 그리고 한 달 보통 11월로 돼 있는데 지금 시험이 많이 당겨져 가지고 한 10월 둘째 주나 셋째 주 정도 되면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개발한 다음에 모의고사를 강치욱 선생님이랑 내용화학 교육론 이렇게 해서 팀티칭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과정이고 실제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2차 강의를 제가 이제 합니다. 생물을. 그래서 선착순으로 해서 한 3, 40명만 1대1 지조로 타이트하게 하는 해도 있고 조금 이제 창간반을 해가지고 좀 열린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수업은 이제 11월 말이나 2차 시험 아니면 12월 초까지 해서 시험이 1월 중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강을 1월 초부터 못하고 1월 중순에 하는 이유가 2차가 시험이 끝나는 시점까지 학생들을 이제 조금 이제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1년 계획이 다음과 같고 강치욱 선생님은 굉장히 영역이 생물이 많다 보니까 훨씬 더 강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4개월, 1에서 4개월. 그래서 기존의 시중에 나와 있는 아까 11개 영역별로 나와 있는 교재를 이제 기출된 내용과 중요한 부분을 총 이제 정리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책이 두껍고 요약된 형태고 그림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이론 수업을 4개월 한 다음에 그리고 관련 있는 이제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 문제풀이를 하고 그리고 내용학만 따로 모의고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그리고 팀티칭으로 내용학과 교육론 대비한 것을 4주 파이널로 해서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형태가 2020학년도를 대비하는 그 수업 과정으로 연간 계획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에 대한 것은 이제 마치고 시험 준비를 할 때
이제 어떤 영역을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기출된 것을 분석으로 해서 교육학 논술, 내용학, 그리고 생물 교육론 영역별로 이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 이제 힘든 것이 스터디를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역으로 가게 되면 내가 나온 출신이면 더 선후배들이고, 그들은 이제 같은 교수님을 통해서 같은 교재를 가지고밖에 수업을 안 받았기 때문에 좀 다양성에 대한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조금 스터디를 빨리 구성을 해가지고 1년간의 계획을 세우고 좀 준비를 빨리 하는 것이 좀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